이런 제사 필요 없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사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손녀 서윤이 만든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할머니의 35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출장에서 돌아온 도연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연은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고 주먹이 떨렸으며 그의 손은 이미 상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손녀 서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연 들으실 준비되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정말 특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죠.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진 남편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정희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쨍하는 소리와 함께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정희는 익숙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앞치마부터 두르기 시작했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남색 앞치마였습니다. 끈을 허리에 2번 감아 묶으니 배 부분이 조여왔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감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그리고 제일 아래 칸에는 냉동실에서 미리 꺼내둔 고기가 핏물을 머금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참으며 재료를 하나씩 꺼냈어요. 도마 위에 감자를 올렸습니다.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관절염 때문이었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샤르륵, 샤르륵. 칼날이 감자 표면을 훑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감자를 모두 손질하고 나니 손목이 뻐근했어요. 정희는 잠시 손목을 주무르다가 다시 도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라지는 더 까다로웠죠. 가늘게 찢어야 했고 쓴맛을 빼려면 소금물에 주물러야 했습니다. 정희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5시가 되자 부엌에는 손질된 재료들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전을 부칠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큰 프라이팬을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식용유를 붓자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환기는 해야 하는데 겨울 새벽 찬바람이 들어올까봐 창문은 조금만 열었어요. 부침가루를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했죠. 너무 되면 전이 딱딱해지고 너무 묽으면 모양이 흐트러졌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으로 반죽을 저으며 농도를 확인했어요. 35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감자전부터 부치기 시작했어요. 채 썬 감자를 반죽에 섞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었죠. 정희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손등에 기름 한 방울이 튀어 있었습니다. 따끔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전을 뒤집었습니다.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새로 생긴 붉은 자국 옆으로 오래된 화상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그리고 20년 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매년 지내는 제사 때마다 새겨진 상처들이었죠. 어떤 건 이미 살갗 속으로 스며들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흔적들을 쓸어보다가 다시 전을 부치는데 집중했어요. 동태전, 육전, 호박전. 접시마다 전이 쌓여갔습니다. 프라이팬은 점점 뜨거워졌고
부엌의 온도도 함께 올라갔어요. 정희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기름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6시쯤 되자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허리를 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펴지지 않았어요. 이미 허리는 굽은 채로 굳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한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육전을 부치는데 기름이 또 튀었어요. 이번엔 팔뚝이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파도 소리 내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게로 고기를 뒤집었죠. 7시가 되자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신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아침부터 뭐 그리 느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84의 나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곧 다 됩니다. 곧 다 되긴. 벌써 몇 시간째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손이 느려졌어. 시어머니는 부엌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마치 검사라도 하듯이 접시마다 눈길을 주었죠. 그러다가 감자전 접시 앞에 멈춰 섰어요. 이거 색깔 봐. 너무 타지 않았어? 정희가 접시를 들여다봤습니다. 멀쩡했어요. 적당히 노릇노릇했죠. 하지만 정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붙이겠습니다. 그래, 다시 붙여. 제사상에 올릴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올려.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희는 멀쩡한 감자전을 내려다봤습니다. 멀쩡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정희는 그 전들을 하나씩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자를 꺼내 채를 썰기 시작했죠. 8시쯤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하품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죠.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올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곧장 거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신문 어디 있어? 정희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황급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문을 가져와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은 받아들고는 곧바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제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거의 다 됐어요. 거의가 아니라 확실히 해. 오늘 친척들 다 온다고. 아버지 산소에서 제사 지내고 오면 집에서 음복해야 하는데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 알고 있어요.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라이팬에서는 육전이 타고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불을 끄고 타버린 고기를 집게로 집어냈습니다. 검게 그을린 고기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죠. 고기가 모자라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9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일어나셨고 제사 준비를 돕는다며 어젯밤에 온 며느리 수진도 아침 인사를 하러 시부모님 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죠. 10시쯤 되자 손이 부어올랐습니다. 칼질을 너무 오래 해서였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빠근거렸습니다. 정희는 잠깐 손을 주물렀어요.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거든요. 부엌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해 보였지만 부엌은 여전히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땀을 닦으며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물을 썰어야 했죠. 동치미 국물을 만들어야 했고 김치도 더 썰어 놓아야 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홀로 아무도 거들지 않고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는 곳에서 손등의 화상 자국처럼 오늘도 새로운 상처가 하나 더 새겨질 것만 같았어요.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기름 냄새는 정희의 옷과 머리카락 속으로 스며들었죠. 정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묵묵하게. 이게 정희의 일상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반복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만 같은. 11시가 되자 남편이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옷장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그리고 곧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 와이셔츠 다려놨어? 정희는 손을 씻고 서둘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남편은 서랍을 뒤지며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정희가 옷장 맨 윗칸에서 깨끗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까지 다림질했던 거였죠. 남편은 받아들고는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도 골라줘. 오늘 중요한 모임이야. 정희는 넥타이 거리에서 감색 넥타이를 골라 건넸습니다. 남편은 받아서 목에 두르더니 매듭을 짓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남편의 모습은 근엄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단정한 옷차림, 교회 장로로서의 위엄이 묻어났죠. 오늘 몇 시에 오세요? 4시쯤. 장로의 모임 끝나고 올게. 저녁 제사 전에는 들어올 거야. 남편은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외투를 입자 정희가 옷깃을 정리해줬습니다. 남편은 거울을 한 번 더 보더니 현관으로 향했죠. 제사 준비 제대로 해놔. 할아버지 기일인데 허술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남편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남편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장로로 섬기며 신도들의 신뢰를 받아왔죠. 주일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했어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을 보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남편은 달랐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지난주 일요일을 떠올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말했었죠. 믿음 있는 집안은 제사부터 제대로 지내야 해. 조상을 공경하는 게 효도고 효도가 곧 신앙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희가 차려놓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다시 데워 간을 맞췄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신문을 펼쳤었어요. 정희는 도마 위에 놓인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믿음 있는 집안은 제사부터 제대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건 결국 정희의 몫이었거든요. 12시가 되자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점심은 언제 주나? 정희는 손을 씻고 급히 밥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침 늦게 일어난 며느리 수진의 것까지 세상을 차려 거실상에 올렸어요. 시아버지는 88의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특히 제사일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죠. 밥상을 받아든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오늘 제사상 준비는 잘 되고 있겠지?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니. 매년 하는 거지만 매년 긴장돼. 제사는 조상님께 올리는 예의야.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 시아버지는 국을 한술 뜨며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삼색나물 다 준비했어? 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다 준비했습니다. 생선은? 동태 3마리 준비했어요. 과일은 5가지 맞춰놨겠지? 네, 사과, 배, 감, 대추, 밤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재수는 원래 이래야 해. 정성이 들어가야 조상님이 흠양하시지. 요즘 젊은 것들은 간편하게 하자고 하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은 계속됐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정성껏 지내왔어.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러셨지.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영감. 우리 집안 제사는 동네에서도 소문났었잖아요. 제수 푸짐하고 정갈하기로. 그렇지. 그러니까 며느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오늘 친척들 다 오는데 제사상 보고 우리 집안 수준을 알거든. 정희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최선? 최선은 당연한 거고 완벽해야지. 알았어? 네, 아버님.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칼을 들어야 했죠. 1시쯤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한 게 있어서.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로의 모임인 모양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제사에 목사님도 오실 거야. 할아버지 산소 갈 때 축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아,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식 더 준비해야 할 거 아냐. 목사님 드실 것도 생각해서. 정희는 냉장고를 돌아봤습니다. 이미 재료는 빠듯했어요. 더 준비하려면 마트에 다시 가야 했죠. 지금 나가서 준비할게요. 그래. 그리고 여보. 네. 목사님 앞에서 우리 집안 제대로 된 것처럼 보여야 해. 알지? 믿음 있는 집안은 가정부터 바로 서 있어야 하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음 있는 집안. 또 그 말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앞치마를 여미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죠.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며느라, 어디 가니? 마트 좀 다녀오겠습니다. 음식 재료 더 사야 해서요. 그래. 그럼 나 간식 좀 사다 줘. 호두과자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사올게요. 그리고 영감 약도 떨어졌으니까 약국도 들러. 네, 어머님. 정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서 있어서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끝없이 이어졌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2시 반이었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숨이 찼습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가야 했죠.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2시 반이나 됐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약국에서 줄이 길었어요. 약은 샀어? 네, 여기 있습니다. 정희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아들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 약 말고 저번에 먹던 그 약이라니까. 어머님, 저번 약이라고 하셔서 이걸로 샀는데요.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박스에 빨간색 있는 거.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번에 먹던 약은 바로 이거였어요. 틀림없었죠. 하지만 반박하면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다시 다녀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정희는 다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방금 올라온 계단을 다시 내려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3시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4시에 남편이 들어올 거고 5시에는 산소로 출발해야 했으니까요.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서서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믿음 있는 집안은 제사부터 제대로.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정희가 35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남편의 권위 아래, 시부모의 기대 아래, 자신의 고통은 삼키고 가족의 체면은 지키는 것.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그림자도 함께 길어졌죠. 그 그림자는 부엌 바닥에 구부정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희 자신처럼 말이에요. 3시 반쯤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퇴근했어요. 신우이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부엌에서 칼질하던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신우이가 집에 있으면 하루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정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하게 바뀌었어요. 거실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는 발소리였죠. 미영아, 어서 와. 추웠지? 얼른 들어와. 괜찮아요, 엄마. 추우면 차에서 히터 트는 걸요. 미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을 20년 넘게 한 사람답게 말투에도 권위가 묻어났죠. 정희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고쳐 입었습니다.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가야 했어요. 인사를 해야 했죠. 거실에는 이미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놓고 코트는 벗어 소파 등받이에 걸쳐놨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 딱 붙어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정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정희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어요. 응, 왔어. 제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빠진 거 없겠지?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 축 처진 어깨, 부은 손. 미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형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어. 엄마랑 얘기 좀 하게. 정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실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어요. 미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죠, 뭐. 이번 달에 신규 프로젝트 2개나 따냈어요. 임원 회의에서 제 팀이 상 받았다니까요. 역시 우리 딸.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얼마나 대견한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꿀 떨어지듯 달았습니다.
정희는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툭툭 소리가 났죠. 근데 엄마, 동서는 뭐해요? 출근할 때도 그렇고 아침부터 부엌에만 박혀 있었던 것 같던데.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사 준비하고 있지. 뭐 하긴. 아, 제사 준비. 그것도 하루 종일 걸려요? 요즘은 반찬 가게도 많고 배달도 되는데. 우리 집안 제사를 배달 음식으로 하게? 말이 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영은 가볍게 웃었어요. 그건 그렇죠. 우리 집안 제사는 특별하니까. 근데 아빠, 동서는 집에서 편히 사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지도 않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 맞아. 며느리가 밖에서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일 다 도왔거든요. 물론 결혼 안 했지만 뭐 하나 소홀히 한 적 없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인데. 지금도 매달 용돈도 주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정희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매달 용돈. 그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미영의 용돈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정희와 남편도 시부모님 생활비를 댔어요. 매달 100만 원씩. 거기다 병원비, 약값, 각종 경조사비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50만 원만 칭송받았죠. 그나저나 엄마 아빠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응, 괜찮아. 네 아버지가 허리가 좀 안 좋으시긴 한데 뭐 나이가 있으니까 병원 잘 다니시라니깐요. 다니지. 며느리가 모시고 가긴 하는데 뭐 그것도 당연한 거고. 정희는 도마를 물로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죠. 시아버지 병원은 정희가 모셨습니다. 한 달에 4번 정형외과에 진료 예약하고 모시고 가고 약 타서 오고 거기다 물리치료까지 받으시니까 병원에서 2~3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정희는 그 시간 내내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미영아,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제사 끝나고 우리 외식 갈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대답했어요. 엄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제사 지내고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쉽네. 우리 딸이랑 분위기 좋은 데서 밥 먹고 싶었는데 다음에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서. 역시 우리 딸은 효녀야. 정희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썰어야 했어요. 육전 만들 고기를. 칼날이 고기를 가를 때마다 도마에 푹푹 소리가 났습니다. 동서, 뭐 하는 소리야? 칼질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미영의 목소리가 부엌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였죠. 소리가 나지 않게 말이에요. 4시가 되자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니? 고생했다. 시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미영을 반길 때와는 톤이 달랐어요. 정희는 그 차이를 알아챘죠. 누나도 왔네. 응, 왔어. 제사 준비하려고. 제사 준비는 다 됐어? 남편이 부엌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말고 확실히 해.
5시에 출발해야 한다고. 네.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미영에게 물었죠. 누나, 요즘 회사는 어때요? 바쁘지 뭐. 그래도 재밌어. 일하는 게 좋더라고. 역시 누나는 대단해. 나이 들어서도 일 잘하고. 나이 들어서라니 아직 한창이거든. 미영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정혜 쪽을 봤어요. 동서는 좋겠다. 집에서 편히 살면서 나처럼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정희는 칼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편히 산다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편히 살다니. 뭐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남편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미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 다른 거지.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 능력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고, 동서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잖아. 정희는 고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맞아. 미영이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도 대기업이잖아. 근데 며느리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평범하게. 정희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대학을 못 나온 게 죄였을까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게 잘못이었을까요? 정희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며느리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정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35년 동안 말이에요.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오직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서, 저녁은 몇 시에 먹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제사 지내고 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럼 지금부터 다 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휴, 답답해. 미리미리 해놓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칼같이 하거든. 동서는 그런 감각이 없나 봐.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결혼 안 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번듯하게 잘 사니까 다행이야. 적어도 넌 남한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잖아. 그럼요, 아빠. 전 제 힘으로 사는 게 좋아요. 제 힘으로.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럼 자신은 뭔가요? 남한테 기대 사는 사람인가요? 정희도 이 집안을 위해 35년을 바쳤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 꾸리고 하루도 쉰 적 없이. 그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나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35년은 그저 당연한 의무였을 뿐이었죠. 며느라, 물 좀 갖다 줄래?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컵에 따라서 거실로 가져갔죠.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응. 시어머니는 받아들고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마셔. 전 괜찮아요, 엄마.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깨도 축 처졌죠. 부엌 창밖으로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곧 5시가 될 거예요. 산소로 출발할 시간 말이에요. 정희는 마지막 음식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감정을 지운 채로. 이게 정희의 자리였습니다. 능력 없는 며느리.
집에서 편히 사는 사람. 미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 시어머니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 정희는 그 자리에서 35년을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버텨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4시 15분. 정희는 마지막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등에는 새로운 화상 자국이 또 하나 생겼어요. 빨갛게 부풀어 오른 살같이 따끔거렸죠.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5시까지 모든 음식을 싸야 했거든요. 며느라, 잠깐 나와보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미영이 나란히 앉아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사상 음식 다 챙겼어? 빠진 거 없고? 네, 다 챙겼습니다. 미영이 소파에서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동서, 음식 좀 봐도 돼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네, 형님. 미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쓱쓱 울렸어요. 정희도 따라 들어갔죠. 시어머니도 뒤따라왔습니다. 미영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음식들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검열하듯이 말이에요. 전이 담긴 접시, 나물이 든 그릇, 과일이 담긴 바구니. 하나하나 눈빛으로 훑었죠. 이게 동태전이에요? 미영이 접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색깔이 좀 어둡네요. 너무 오래 부친 거 아니에요? 정희는 그 전을 내려다봤습니다. 적당히 노릇노릇했어요. 전혀 타지 않았죠. 적당히 부친 건데요. 적당히요? 전 좀 과한 것 같은데. 요즘 제사상에는 색이 밝은 전을 올리거든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가르치듯 하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미영이 말이 맞아. 색이 좀 어두워 보이긴 해. 다시 붙일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가져가요. 어차피 친척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친척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라는 말. 하지만 그 말투에는 수준이 낮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미영은 다른 접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건 육전이고, 고기가 좀 두껍네요. 두껍게 썰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씹기 힘들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좀 더 얇게 썰었어야 하는데,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면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얇아서 모양이 안 난다고 했겠죠. 미영이 나물 그릇들을 살펴봤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삼색은 맞췄네요. 그런데 동서, 이거 간 확인해 봤어요? 네, 맞춰봤습니다. 맛 좀 볼게요. 미영이 숟가락을 들어 도라지나물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좀 싱거운데요, 간이 약해요. 어머님께서 간을 약하게 하라고 하셔서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죠. 내가 언제 그랬어? 적당하게 하라고 했지. 어머님께서 지난번에 짜다고 하셔서 이번엔 약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은 이번이잖아. 제사 음식은 간이 딱 맞아야 해.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틀린 말이 될 거였어요. 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이 고사리 좀 보세요. 줄기가 너무 길어요.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야죠. 네. 요즘은 다들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거든요. 동서는 집에만 있으니까 트렌드를 잘 모르나 봐요. 트렌드,
정희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제사 음식에도 트렌드가 있었나요? 미영은 과일 바구니로 갔습니다. 사과, 배, 감, 대추, 밤. 종류는 맞췄네요. 근데 사과 좀 보세요.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정희가 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사과들은 비슷한 크기였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눈에 띄게 다르진 않았죠. 크기 맞춰서 샀는데요. 아니에요. 이 사과는 크고 이건 작잖아요. 제사상은 균형이 중요한데 미영이 사과 2개를 들어 비교했습니다. 정희 눈에는 거의 같은 크기로 보였어요.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죠. 다시 사올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요. 뭐 어쩔 수 없죠. 또 그 말투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 수준이 이 정도니까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가 챙겨줘서 다행이다. 며느리 혼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죠. 미영이 부엌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동서, 제사 음식은 정성도 중요하지만 센스도 필요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디테일을 신경 쓰거든. 동서도 좀 배워야 할 텐데. 네, 명심할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숨소리처럼요. 미영과 시어머니가 거실로 돌아갔어요. 정희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동태전 접시를 다시 봤어요. 멀쩡했습니다. 색도 적당했고 모양도 괜찮았죠. 육전도 나물도 과일도 모두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4시 30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과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같이 가요. 제가 옷 사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이 효녀네. 당연하죠. 엄마한테 예쁜 옷 입혀드려야죠. 정희는 음식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싸고 상자에 담았죠. 그때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문 앞에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수진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 좀 피곤해서요. 수진은 부엌 안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근데 이전 좀 태운 것 같은데요. 색이 너무 어두워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가 봐도 그래 보이니? 일단 이대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전을 연하게 붙이잖아요. 수지는 말만 할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틀에 기댄 채 말만 했죠. 이 나물도 좀 짜 보이는데요. 간 보셨어요? 그럼 만들면서 간도 봤지. 그래요? 근데 색깔 보니까 간장을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요즘은 나물색을 살려야 예쁘거든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한숨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고기 좀 보세요. 너무 질겨 보이는데요. 오래 부치셨어요? 적당히 부쳤어. 적당히요? 근데 가장자리 좀 보세요. 바삭해 보여요. 고기는 부드러워야 맛있는데. 수진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썼죠.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정희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 네, 그러세요. 전 친정에서 엄마한테 요리 많이 배웠거든요. 어머니도 시간 나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칼을 쥐었습니다. 35년 동안 제사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한테 알려준다고. 고맙다, 수진아. 정희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수진은 부엌을 나가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사 준비를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요즘은 편하게 사는 게 유행인데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은 거실로 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칼을 내려다봤어요.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정희가 편하게 살면 누가 이 일을 하나요? 누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나요? 4시 40분. 정희는 모든 음식을 다 쌌습니다. 상자에 담아 현관에 갖다 놨어요. 이제 출발만 하면 됐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미영, 수진. 모두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희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프라이팬, 냄비, 도마, 칼.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며느라,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어서 준비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네, 아버님. 5시에 출발한다고 했잖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가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정희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정희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기 있어 보이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죠. 4시 50분. 가족들이 현관에 모였습니다. 남편이 차키를 들고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시어머니가 코트를 입었습니다. 미영과 수진도 준비를 마쳤어요. 정희는 음식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두 손으로 들어야 했죠.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뻗지 않았어요. 그저 말만 했죠. 괜찮아, 내가 들게. 정희는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상자가 무거워서였죠. 하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차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뒷좌석에 상자를 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쏟아지지 않게. 가족들이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미영은 자기 차로 따로 갔어요. 수지는 남편 차 조수석에 앉았죠. 정희는 제일 뒤에 탔습니다. 가장 좁은 자리에 말이에요. 차가 출발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였죠.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건 7시 반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며느라, 음복 준비하거라. 네, 아버님. 정희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죠. 피곤해 보이네.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렴. 음복까지 해야지. 네, 어머님.
정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공기처럼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자 정희는 곧장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에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국, 찌개, 반찬들 하나하나 꺼내 데우기 시작했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3개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갈비탕, 그리고 나물. 불을 켰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정희는 냄비 앞에 서서 국자로 저었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어요. 하루 종일 칼질하고 접고 들어올리고 손목에 무리가 왔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산소 가니까 좋더라. 아버지께 잘 인사드린 것 같아.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사상도 잘 차렸고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잘 차렸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은 정의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사 자체를 칭찬하는 말이었죠. 미영아, 너도 수고했어. 바쁜데 시간 내서 같이 가줘서. 당연하죠, 아빠. 제사는 꼭 참석해야죠.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국자를 든 손에 힘을 주었어요. 미영은 음식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8시가 되자 음식이 다 데워졌습니다. 정희는 밥을 지었어요.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하얀 쌀밥이 윤기 있게 빛났습니다. 정희는 밥을 푸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미영, 수진. 5그릇.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죠. 밥알이 똑같은 높이가 되게 보기 좋게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것도 하나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의 밥은 다른 것들보다 적었어요. 정희는 늘 제일 적게 먹었습니다. 며느라, 밥 다 됐어?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가져갈게요. 정희는 쟁반에 밥그릇들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2 손으로 들고 거실로 갔죠. 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찌개, 반찬들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어요. 가족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먹자.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먹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말이죠. 늘 그랬듯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자 씹히는 소리만 들렸죠. 다른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도, 향도, 이 갈비탕 국물이 좀 싱거운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좀 더 할게요. 그래, 소금 좀 넣게 가져올래? 정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금을 가져와 시어머니 그릇에 조금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괜찮네. 정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술 더 떴어요. 그런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죠. 동서, 이 나물간이 아까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까는 좀 싱거웠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집에 와서 다시 간 맞춘 거예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 입맛이 변한 건가? 아무튼 지금은 괜찮아요. 미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웃을 수 없었어요. 아까는 싱겁다고 했던 게 미영이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맛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직접 담갔어. 아, 그래요? 맛있긴 한데 좀 맵네요. 전순한 거 좋아하는데. 수진은 김치를 입에 넣고는 물을 마셨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물 더 가져올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가져올게요. 수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앉았죠. 어머니, 다음엔 김치를 조금만 덜 맵게 담아주세요. 그럴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치가 싱겁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맵다네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가족들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영아,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이 있거든. 네 동생이 장로 되는 거 와서 축하해줘. 아, 그거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 우리 집안에 장로가 또 나오니까 기쁘네. 시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웃었어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 네가 잘해서지. 정희는 밥을 한술 더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키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정희를 봤습니다. 며느라, 너는 그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해야 해. 장로 임직식이면 교인들 많이 오거든. 음식 푸짐하게 준비해. 네, 어머님. 떡도 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할 게 많아. 알겠습니다. 정희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동서, 혼자 다 준비하려면 힘들겠네요. 괜찮습니다. 정 힘들면 저한테 연락해요. 내가 케이터링 업체 아는 데 있거든. 소개해 줄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케이터링을 시키면 또 뭐라고 할까요? 정성이 없다고 하겠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다. 시아버지가 말하며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갔죠. 미영과 수진,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정희 혼자 상을 치웠어요. 그릇을 쌓아 부엌으로 날랐죠. 한 번에 들 수 없어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을 쌓았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뜨거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아까 전 붙이다 생긴 손등의 화상 자국이 따끔거렸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였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정희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 한 개, 두 개, 숟가락, 젓가락, 하나하나 닦았어요. 9시가 됐습니다. 며느라, 따뜻한 차 좀 다오.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손을 닦고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녹차를 우렸죠. 찻잔에 따라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미영, 남편. 네 잔을 돌렸어요. 동서 고마워. 미영이 찻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10시가 됐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그릇을 닦았어요. 싱크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죠. 가스레인지도 닦았습니다. 기름때를 지우고 구석구석 깨끗이 했어요. 부엌 바닥도 닦았습니다.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을 쓸고 닦았죠. 구석에 끼인 먼지까지 제거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했거든요. 11시가 됐습니다. 정희는 부엌 불을 껐어요. 그리고 거실을 봤죠. 가족들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 먼저 들어가 쉴게요. 그래, 들어가 쉬거라.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았죠.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 허리, 어깨, 팔, 모든 게 아팠습니다.
정희는 손을 봤어요. 퉁퉁 부은 손가락, 빨갛게 부풀어 오른 화상 자국, 갈라진 손톱까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울면 눈이 붓죠. 내일 아침에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거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꺼내 폈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을 말이에요. 35년. 정희는 그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7살에 이 집에 시집 왔어요. 예쁜 신부였죠. 꿈도 있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부엌, 기름 냄새, 뜨거운 프라이팬, 손등의 화상, 시어머니의 핀잔, 미영의 조롱, 수진의 비아냥, 혼자 든 무거운 짐, 그리고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았던 하루.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도 똑같을 거였습니다. 모레도, 1년 후에도 이게 정희의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정희는 또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말이에요. 손은 여전히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손녀 서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죠. 어제 제사 때는 학원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었어요. 어머, 우리 서윤이 왔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려 했죠. 서윤아, 어서 와. 어제 학원은 잘 다녀왔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증조할아버지. 학원은 잘 다녀왔어요. 정희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윤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서윤아, 왔구나. 할머니. 서윤이 정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어요. 정희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피곤에 절은 얼굴, 푹 꺼진 눈과 힘없는 미소가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어서 들어와. 정희는 서둘러 웃었습니다. 손녀 앞에서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증손녀, 어제 학원 때문에 같이 못 가서 서운하진 않았고, 공부는 잘하고 있어? 네, 증조할머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증손녀는 똑똑해.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빠는요? 네 아빠는 지방 출장 갔잖니. 저녁쯤 온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구나. 엄마는요? 네 엄마는 거실에 있잖아.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어제 학원에서는 별일 없었어? 네, 엄마. 별일 없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해야 했거든요. 서윤이 온 게 반가웠지만 일손을 멈출 수는 없었죠. 11시가 됐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윤과 시어머니 미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학교에서 영상 만들기 대회 나갔다며? 미영이 물었습니다. 네, 고모할머니. 나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 최우수상 받았어요. 와, 대단한데? 무슨 영상 만들었는데? 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에 관한 영상이요. 가족? 우리 찍은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증조할머니. 어머, 그럼 우리도 나와? 네. 보여줘, 보여줘.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다.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말이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뭐가 그래? 어서 보여줘. 시아버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켰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자, 틀게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영상이 재생되는 소리가 났죠. 처음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보이지 않는 손. 가족들이 화면을 보기 시작했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부엌이었어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정희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부엌 문틀에 기대서서 거실을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카메라는 정희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전 부치는 모습,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는 순간, 아파하는 표정, 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참는 모습까지 나레이션이 흘렀어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 한층 오르고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까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자전 접시를 보며 트집 잡는 장면. 정희가 멀쩡한 전을 버리고 다시 붙이는 장면. 다시 붙이겠습니다. 영상 속 정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무기력하게 말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옆에서 미영도 표정이 변했죠.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음식들을 검열하듯 보는 장면. 하나하나 트집 잡는 장면. 색깔이 좀 어둡네요. 고기가 좀 두껍네요. 요즘은 다들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거든요. 영상 속 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다음 장면은 수진이었습니다. 문틀에 기댄 채 말만 하는 모습.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 이 전 좀 태운 것 같은데요. 고기는 부드러워야 맛있는데. 어머니도 시간 나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영상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희가 무거운 상자를 혼자 드는 장면. 수진이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지만 손은 뻗지 않는 장면. 가족들이 차에 편하게 앉고 정희만 제일 좁은 자리에 앉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밤 11시.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정희. 퉁퉁 부은 손. 화상 자국. 그리고 눈물을 참는 표정. 나레이션이 다시 흘렀습니다. 35년. 저희 할머니는 3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 그리고 마지막 자막. 이 영상을 우리 할머니께 바칩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거였죠. 정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며 가족들을 봤죠.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윤의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서윤이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죠. 새벽 4시 혼자 전을 부치는 정희의 모습, 기름에 데인 정희의 손등, 아파하면서도 소리내지 않는 모습.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트집 잡는 장면, 멀쩡한 전을 버리고 다시 부치는 정희, 다시 부치겠습니다라고 작게 말하는 목소리. 도연의 턱이 굳어졌어요. 미영이 부엌에서 하나하나 검열하는 장면. 색깔이 좀 어둡네요. 요즘은 디테일을 신경 쓰거든요. 동서는 집에만 있으니까 트렌드를 잘 모르나 봐요. 도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수진이 문틀에 기대서서 말만 하는 장면.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몸. 이 전 좀 태운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정희가 무거운 상자를 혼자 드는 장면. 수진이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지만 손은 뻗지 않는 장면.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11시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정희의 모습. 퉁퉁 부은 손. 빨간 화상 자국. 눈물을 참는 표정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손은 격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 전체에 울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그리고 당신. 도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한 겁니까? 35년 동안이나? 시아버지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도연아, 그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영상이 말해주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저 영상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멀쩡한 전을 버리고 다시 부치게 했습니까? 트집 잡으려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떨궜죠. 도연은 미영을 봤습니다. 고모는 회사에서 능력 있다고 자랑하시면서 집에서는 엄마를 무시했습니까? 트렌드가 어쩌고 센스가 어쩌고 하면서. 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수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잖아. 우리 엄마 도와드려야 할 사람 아니야?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는 변명할 생각 말아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영상에 다 나와 있어. 도와드릴까요라고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거 다 나왔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손에 화상 입은 거 봤습니까? 손이 퉁퉁 부은 거 봤어요? 밤 11시까지 혼자 일하는 거 봤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부엌을 봤습니다. 정희가 문틀에 기대서서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참으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은 손, 화상 자국 가득한 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까? 도연은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전 사회부 기자예요.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는 게 제 일이고요. 근데 정작 우리 집 불의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도연도 울었습니다. 엄마를 꼭 아는 채 말이죠.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이 한 일을 떠올리며 할머니와 아빠를 보며 서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영상은 끝났지만 그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죠. 정의의 고통, 가족들의 무관심, 시누이와 며느리의 모욕, 모든 것이 말이에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깊이 앉아 천장만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죠. 미영은 창밖만 응시했고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도연은 엄마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서윤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교회에서 돌아온 거였죠. 남편은 거실로 들어서며 굳어있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죠. 도연이도 왔네. 출장 잘 다녀왔어? 네. 도연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이, 일단 앉아.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윤의 노트북을 보게 됐죠. 서윤과 도연이 남편에게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나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사라질 리 없었죠. 2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하지 않겠어? 추석인데. 거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말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죠. 여보, 제사 준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정희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말이 나옵니까? 도연아, 조상님께 제사는 지내야지. 조상님이 엄마 고통보다 중요합니까?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죠. 전통과 체면 사이에서 말이죠.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게요. 엄마. 도연이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제사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가족들은 거실에서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칫했죠. 미영도 일어났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도연이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정희와 도연이 함께 음식을 날랐습니다.
거실상에 하나하나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라, 내가 괜찮습니다, 어머님.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손만 비볐죠. 미영도 다가왔습니다. 동서, 제가 뭐 도와 됐습니다, 형님. 정희는 미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집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됐어. 정희는 수진의 손에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가족들은 주변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정희와 도현 그리고 서윤이 거의 모든 걸 했어요. 시어머니, 미영, 수진은 도우려 했지만 제대로 돕지 못했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5년 동안 정의만 했으니까요. 3시가 됐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색했죠. 남편이 제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섰어요. 하지만 아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절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정성도 마음도 없었죠. 제사가 끝나갈 무렵 음복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가 참고 준비해줬다지만 제사를 끝까지 지낸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말이죠. 도연아,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된 제사냐고요. 이건 모욕이에요. 엄마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도연이 제사상을 받습니다. 눈빛이 불타올랐죠. 35년 동안 엄마 혼자 준비한 제사. 아무도 고맙다 안 하고 아무도 돕지 않고 그저 당연하게 여긴 제사. 도연아, 진정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진정하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께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엄마보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상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그러지 마. 남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도연이 제사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제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뒤엎었어요. 쿵!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제사상이 엎어졌습니다. 밥그릇이 깨지고 국그릇에서 국물이 쏟아졌어요. 전이 바닥에 흩어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죠. 나물이 뒤섞이고 술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죠. 이게 무슨 짓이야? 미영은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수진이 주저앉았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말이에요. 남편이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했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작에 아버지가 하셨어야 됐던 일입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이 제사 끝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도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를 희생시키는 제사 더 이상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짓밟는 일 이제 끝입니다. 도연이 정의를 받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돼요.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 깨진 그릇들, 엎어진 제사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 씨 집안의 재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그것이 아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제사상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 깨진 그릇 조각들, 엎어진 제사상,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 위에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집으려 했죠. 내가 잘못했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88평생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손을 빼냈죠. 며느라, 나도 잘못했어. 35년 동안 너한테만 시키고 당연한 일이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겨버렸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용서해줘. 제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죠. 무표정하게.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동서, 아니 정희 씨. 미영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동서를 무시하고 트집 잡고 무능력하다고 여기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회사에서 능력 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집안일은 하나도 못하잖아요. 동서가 정말 대단한 건데 내가 그걸 몰라봤어요. 미영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도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도 편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수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께 요리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뭘 안다고. 수진이 정희의 발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이요. 남편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존경받았어. 근데 정작 집에서는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음 있는 집안은 제사부터 제대로라고 했지. 근데 정작 그 제사를 당신 혼자 준비하게 했어. 35년 동안이나 말이야. 남편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정희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가족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짜로 변하는 모습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윤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아들과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울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영이 저녁과 주말에 자주 부엌에 들어와 정희를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죠. 설거지도 하고
채소도 다듬었어요. 동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네. 잘하고 계세요. 동서, 이 간장은 언제 넣어요? 지금 넣으면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영은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 들지 않았어요. 수진도 매일 정의를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였죠.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인걸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정의를 찾았어요. 여보, 오늘은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남편은 설거지도 배우고 청소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정희가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명절 전날 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제사 안 지내기로 했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안 지낸다. 대신 우리 어디 놀러 갈까요? 서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정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예전과 다른 미소였습니다. 진짜 행복한 미소였어요. 바다 어때요? 할머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바다 좋네. 오랜만에 가보고 싶었어. 가족들이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명절 당일, 가족들은 차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정희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남편이 운전했죠. 여보, 피곤하지? 아니, 괜찮아. 오랜만에 나들이라 좋아.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자유로웠어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요. 엄마, 행복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정희는 진심을 담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 옆으로 왔습니다. 며느라, 네 어머님, 고마워. 우리 가족 포기하지 않아줘서.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과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동서, 우리 사진 찍어요. 그래요, 어머니. 다 같이 찍어요. 가족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모였습니다. 서윤이 셀카봉을 들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 정말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횟집에 앉았어요. 주문한 회가 나왔죠. 자, 어서 드세요. 남편이 정희에게 회를 올려줬습니다. 정희가 받아 먹었어요. 맛있다. 많이 드세요, 여보.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며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35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희생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제사상은 엎어졌지만 그 자리에 진짜 가족이 다시 세워졌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헌신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상처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는 않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